우울에 대한 퀴즈가 이렇게 많을 정도로 우울이라는 게 정말 대중화됐어요. 특히 아까 우리 청년 중에도 나눠주셨지만 무기력하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년과 우울증은 되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몇 년 전까지 생각을 했는데 너무 찰떡궁합이 돼버린 이 현실 속에 여러분들께 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또 익명으로 여쭤볼 수 있으니까요. 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집 토크 2부 청년 우울증이란 무엇인가 이 코너를 이끌어 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아니요. 마이크를. 들리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센터장을 하고 있는 명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진구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중책을 맡으셔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네, 뭐 사실 그 관심은 많이 있었지만 이제 또 그렇죠. 요새 정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것이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이렇게 뭐 1시간에 30명, 40명 이렇게 보는 것과는 다른 개입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아하.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맡게 됐고 네. 또 여러분들이 되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시는 것도 저희 사회가 굉장히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했고 또 올해 청년 마음건강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얘기 드렸지만 사실 12구 참사 이후에 우리가 이 시간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어떤 네. 마음으로 우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분들이 준비하셨는지 대표로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청년 문제는 12구 사태 이전부터도 사실은 그럼요. 굉장히 큰 문제였고 저희가 원래부터도 올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좀 더 힘을 내서 정신질환이라는 것을 앓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12구 사태는 사실 좀 약간 너무 큰 트라우마가 남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 자체가 누군가의 책임을 따르고 뭐 그곳에 참여자 뭐 아니면 경찰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애도하고 서로 슬퍼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기질을 가져야 되는데 뭔가 그러지 못하고 너무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시간이라도 미리 준비한 정신건강 그 청년 토크 시간에라도 언제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자라는 네.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오늘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 저희가 또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을 좀 많이 소문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청년 우울증이란 무엇일까 이야기를 좀 말해 볼게요. 우울증이라는 말이 사실 너무 많이 요즘 나 우울해, 나 우울증인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우울증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병리적 특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네,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보게 될 텐데 당연히 혹시 그 사시면서 우울하다, 내가 지금 우울증인 것 같아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보셨나요? 안 받으면 병원 가야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정신질환이라는 걸 나눌 때 뭐 우울증, 뭐 불안증, 중독 뭐 이런 여러 가지 큰 카테고리로 병을 나누는데 살면서 우리는 어떤 증상을 우울, 불안, 중독 아니면 인지기능 저하 이 네 가지로 나눈다면 어떤 걸 제일 많이 느끼게 될까요? 우울을 가장 쉽게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느끼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알고 보면 불안을 제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거의 4배 정도 사람은 살면서 항상 불안한 상태를 산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정신건강 실태 조사라는 것을 매 3년에서 5년마다 이렇게 전 인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보내고 아니면 설문조사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검사를 합니다. 아, 당신 이러이러한 증상 있으십니까? 라고 다 이제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봤을 때 가장 살면서 많이 느끼는 증상은 불안이 맞는데 그 두 번째가 우울 증상이 맞습니다. 네. 거의 2배 이상 불안이 많은데요. 하지만 병원에 오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병원에 있으면 우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정신과에 오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병원에 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은 것은 우울 때문에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울은 두 번째로 많이 느끼지만 불안한 사람들은 불안할 때는 사실 병원 안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불안할 때는 핸드폰을 다 보십니다. 불안할 때는 다 유튜브 보고. 네, 막 네. 강아지 영상 보고 아까 강아지 진 영상 씨처럼. 보고, 네. 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 찾아서 내가 이 우울한 증상, 이 불안한 증상을 지금 잠깐 넘기기만 하는 어떤 것이든 찾으면 그것이 어떤 분들은 중독으로 가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울은 해결법을 모르시거든요. 우울한다는 감정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 할 줄을 모르니 병원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사람들은 불안을 많이 느끼지만 정말 고통스러워하시는 것들은 우울이더라라는 것들을 병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느끼는 감정이지만 결국 병원에 문을 두드리는 분은 우울이고 불안이 또 너무 심해지면 이게 우울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이게 참 애매하지만 불안장애와 우울장애에 같이 공존해서 진단하는 그 확률이 한 5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이제 먼저고 뭐가 후인지 우울해서 불안한 건지 불안해서 우울한 건지는 정말 다 개인 차들이 있겠지만 많이 불안하시고 이 불안을 조절하지 못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다가 그 방법들이 되게 실패하게 되면 그것이 또 이제 우울증으로 바뀌기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센터장님 얘기 듣고 보니까 불안과 우울이 가장 크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함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현대사회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네. 그리고 우울하잖아요. 청년들이 느끼는 그 불안도는 말할 수도 없고 제 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맞고 또 우울에 아까 제가 우울증과 불안증에 질문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공존율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불안이라는 것은 살면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너무 불안한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싸우면서 이겨내야 사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불안장애의 첫 번째 치료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싸워라 이거든요. 너의 불안과 싸워서 네가 이기렴. 너의 불안을 받아들이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주제인데 너무 불안하면 싸우기가 싫거든요. 이거 회피하고 싶겠죠. 그렇죠. 도망가고 싶죠. 네. 싸울만 해야 싸우지. 그렇죠. 이게 뭐 싸울만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싸워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으시고 그러시면 계속 회피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면 도전을 하지 않고 그러면 성취가 없고 다시 좌절하고 우울하고 이것이 계속 악순환처럼 바퀴 두 개가 그냥 함께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불안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나를 생존하게 할 수 있는 감정 기제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의 불안함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요소들이 근원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취업이 안 되는 거, 사람을 안 뽑아요. 그걸 어떻게 청년들이 할 수 있겠어요. 연애를 하고 싶어요. 그럼 뭐 연애 나 혼자 하나? 누가 있어야 연애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청년들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분명히 있죠. 네, 뭐 환경이야 사실은 뭐 아마 책들에서도 많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주러 오시겠지만 사실 그냥 인구학적 구조나 사회적인 문제들이 참 많긴 합니다. 저희의 제가 아까 싸워야 된다. 불안은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20, 30대 청소년기에는 사실 싸워라라고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회와 싸우고 내가 지금 있는 구조와 싸우고 조직과 싸우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싸우는 것이 막 물고 뜯어지라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내가 도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받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바꿔나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라는 싸움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거 UFC 같은 거 보면 체급 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체급이 돼야 싸우지. 내가 싸워봤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서 이 기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너를 키우기 위한 싸움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우리 위에 어떤 지금 굉장히 산업화를 이뤄내시고 굉장히 부를 많이 쌓으시고 부동산에 돈을 많이 버시고 이런 네. 분들과 싸움이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보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싸워도 별로 안 될 것 같은 경험을 그렇죠. 많이 하시게 되는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싸우라는 게 여러분 꼭 이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체급 싸움을 하셨는데 체급이 다르면 싸움의 출발점이 다른 건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단지 선생님이 말하는 싸우라는 이야기는 함몰되지 말고 네. 그 안에 정말 너무 자신을 잠식시키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이게 싸우라는 말하면 되게 좀 이렇게 저항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도전하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더 맞을 것 같고, 네. 네, 조금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네, 제가 아마 다음 문장이 바로 있을 겁니다. 음. 청년 우울증이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제가 병원에 앉아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우울한 청년분들, 우울한 학생분들을 보게 되면 내 우울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하면 뭐 지금 사회 문제가 강남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지고 부동산 못 가질 것 같아서 우울해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 괜찮은 청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남 탓이라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힘이거든요. 내가 이거 너 때문이야, 너가 문제야라고 사회가 문제야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건 힘이 있는 경우에 맞아요. 이건 내 그렇게 잘못이 아니야. 네, 네. 근데 그 청년분들 오셔서 거의 말씀을 안 하시고 거의 입을 떼지 않고 내가 말 하나하나 하는 것이 다 내 탓인 것처럼 다 내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 남 탓이라도 좀 하라고. 네가 문제가 너 다른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남 탓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우울증의 특징은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다 자기 탓으로 몰고 거기에서 오는 불안, 회피, 좌절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나 또 어른들과 사회는 야 지금 네가 지금 이럴 때야 나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일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그 자극이 엄청난 공격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정말 청년 우울증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통계적으로 맞나라고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찾아봤는데 지금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너에게 가장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10대부터 70대까지 이렇게 쭉 물어봤을 때 모든 연령대에서 다 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20, 30대 빼고. 네, 20, 30대 빼고 모든 연령에서 가족이라고 나옵니다. 네, 응답률이 20, 30대는 친구 관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고립되고 친구 관계가 없어지면 제일 중요한 정서 관계가 없어진다라는 게 좀 한 가지 있을 거고요. 더 재밌는 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우울한 사람들, 내가 우울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는 친구 관계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두 번째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심리적 도움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본인을 고립시키는군요. 네, 본인은 이제 이거는 그냥 내 문제고 나는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이것들을 정말 제가 보던 것들이 정말 이걸 인구조사에서도 이런 응답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문제다 싶긴 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걸 포기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시선.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시선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아까 박우현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행복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도 여러분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센터장님. 그럼요. 네. 네.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많이 귀찮게 하고 우리 센터분들을
막 많이 찾아오고 그렇게 하셔야 또 여러분들의 이분들이 또 보람을 느끼니까 정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건 정말. 그 아까 전에 우리 웰컴 레이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창에 청소년 때 우울증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청소년 시기의 우울증이 청년 우울증으로 그대로 이어지죠. 그렇죠. 이제 많이들 그렇게 이어지게 되고, 아까 20, 30대에서 제일 중요한 사회적 지지 체계가 가족이 아니라 친구 관계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10대는 과도기에 있으니까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있으니까 그것이 좀 흐려져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환을 하려면 내가 20, 30대 나의 사회적인 지지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선 청소년기에 그것이 연습되고 훈련되어야 되는데 그 훈련이 우울하다면 잘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돼서 악순환으로 네. 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청소년들은 특히 우울해서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뭐 병원을 좀 가고 싶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친구도 많지 않을 것 같고, 그 말을 막상 했을 때 부모님이 데리고 가는 부모님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정신과 도움 너무 받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는 분들이 있으면 좀 팁을 주실 수 있어요? 말을 못하겠는 분들께 팁은 사실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저희도 계속 학교에 찾아가고 뭐 부모님 교육을 하고 이러면서 정신과라는 것이 굉장히 감기처럼 올 수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후유증이 없다라는 할 거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제가 오늘 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옛날 영화를 네. 혹시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인사이드 아웃에 5가지 감정이 나오면서 이 감정들이 막 하는 얘기를 나누잖아요. 혹시 어떤 감정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많았죠. 그 부끄러움도 있었고, 네. 뭐 불안도 있었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기쁨. 네, 굉장히 잘 아시네요. 5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그 영화를 만들 때 사실 굉장히 정신과 의사들하고 상담을 하고 만든 영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새 우리 뇌를 하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따로 논다. 기쁜 느낌이랑 슬픈 느낌은 따로 노는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쁨이 줄어들면 슬픔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우린 다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거기 기쁨, 슬픔, 분노, 까칠함, 소심함 이렇게 5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있어서 좋아 보이는 감정은 기쁨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4가지는 되게 별로 안 갖고 싶어하는 감정이 있거든요. 맞아요.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네, 까칠하기도 싫고 소심하게 나 대범하고 싶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린 사실 기쁜 감정들만 TV에서 계속 보고, 우린 다 기뻐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우리 아이가 기뻐야지만 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 아니라 우리 애가 화날 때 화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우리 애가 슬프면 슬픔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화 안 내는 애였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처럼 가지고 계신 게 나한테나 애들한테나 그게 좀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리 기뻐도 그 기쁜 감정 때문에 뭐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괴로워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감정은 본인 스스로가 컨트롤이 되는데, 너무 슬프거나 좌절하거나 힘든 이 감정들은 본인이 거기에 한번 매몰되면 어려워지니까, 네. 그럴 때는 또 전문가의 도움을. 네, 정말 중요한 거고, 사실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항상 기뻐하는 모습만 보이면 사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좋으라고 기뻐하는 모습만 보이고 슬퍼하는 모습은 엄마한테 보이지 않는. 그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그렇게 하시고, 별로 보고 싶지 않고, 너는 슬픈 애가 아니야, 네가 왜 그래? 뭐 약간 이렇게 말씀. 살다 보면 나도 슬픈데 어떻게 네가 안 그렇죠. 슬프겠어? 뭐 애들이 다 캔디도 아니고, 외로워도 그렇죠. 슬퍼도 계속 울면 안 되는 그렇죠. 캔디는 아니잖아요. 사실 캔디도 힘들죠. 외롭고 슬프면 울어야지. 왜? 울어야죠. 네, 울어야죠. 맞아요. 네, 적당히 울어야죠. 청년들을 향한 사회적 시선,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 어떻게 3번만 웁니까? 넘어져서 돌부리에 다치면 얼마나 아픈데.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시선들, 이런 시선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남성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남성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남성분들의 병원 방문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 통계적으로도 많이 늘고 있고요. 사실은 말씀하셨던 그런 문화는 오래됐거든요. 맞아요. 10년, 20년, 30년 됐지만 요새 늘어나고 있는 건 조금은 환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남자들은 여자의 정신과 방문율이 훨씬 높거든요. 네. 그것이 사실 여성분들이 건강해서 뭐 정신질환에 취약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여성분들이 건강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네, 힘들면 도와달라고. 병원 오지 뭐. 이게 여성분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남성분들은 잘 되지 않는다. 그렇군요. 근데 그게 좀 바뀌려고 하고 있다. 네. 청년 우울증의 증세를 조금 듣고 싶은데, 아까 뭐 우리가 앞에 많이 얘기했어요. 이게 내 탓이다. 남 탓을 네.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근데 지금 이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 당연히 우울한 기전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정도가 되면 병원에 가야 된다. 좀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선생님? 뭐 기준은 사실 기준이라는 거는 저희가 의사들이 보고 결정을 하게 돼야 되지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로이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정신분석가 의사, 정신과 의사가 우울한 환자들을 평생 보면서 두 가지 특징 정도를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자기 비난을 멈출 줄 모른다. 사실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친구한테 나 부끄러운 모습 한번 얘기하면 한 5번쯤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겸연쩍어서 제가 다 야쁠까? 이래서 얘기 안 하게 되는 게 이제 처음엔 얘기하지만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나한테 내가 5년 전에 잘못했던 얘기를 만날 때마다 5년 전에 나 이거 잘못했어 계속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만 계속 생각한다. 이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되게 다양한 감정들과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사는데 그 생각이 곧 나인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게 나인 것처럼 나는 다른 게 장점이 많은데. 잘못한 행위 자체가 나인 것처럼 생각해 그렇죠. 버리는군요. 확대해서. 네, 확대 해석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혹시나 내가 계속 무언가 실패와 슬펐던 것과 잘못했던 생각들만 하루에 누웠는데도 그 생각이 나고 일어났는데도 그 생각이 나고 나가서 누구 눈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그거 얘기할 것 같아서 불안하고 있다면 그건 저는 우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기 비난과 반성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성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일을 해서 실수를 했으면 돌아보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오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실수가 나는 아니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자기 반성이 자기 비난으로 이어질 때, 하루 종일 나를 돌아봤는데 나의 못난 모습만 생각날 때는 우울증을 좀 고민해 봐도 된다. 아까 우리 청년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옆에 친구가 아무래도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얘기하기가 좀 되게 망설여지잖아요. 야, 너 정신과 가봐. 이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사실은 요새는 잘 하시지 않나요? 요새는 굉장히 저는 청년분들이 정신과에 접근성이 좋아지긴 했는데, 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정신과에 가면 좋대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더 흔하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말씀을 하는 사회가 되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그 마지막 질문, 제가 그 박용현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을 때 그 친구가, 우울한 친구가 옆에 있을 때 내가 너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이 떡볶이나 먹으러 가, 같이 뭐 매운 거나 먹으러 가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그냥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어느 운 좋은 기회에 정신과에 가게 되는 일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때까지 너랑 나랑 친구하고 놀고 있자, 이런 것도 사실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이렇게 딱 전환점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할 것 유지라는 점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이 말을 해줌으로써 제가 힘을 얻고 나가서 우울증이 나았으면 좋겠어 라는 건 사실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약을 주고
뭐 2년을 봐도 낫지 않게 되는 게 사람이어서 그냥 그거 말고 하지만 저는 환자가 나가서 떡볶이 못 먹으니까 나가서 떡볶이 그렇죠. 먹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 아하, 말씀을 그렇네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손을 내미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가 펭귄님께서 같이 가보자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같이 가줄게.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었어. 뭐 이렇게 같이 네. 가보자. 약간 소개팅 나가는 느낌처럼. 네, 그렇게 한번 가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우리 그리고 약에 대한 편견도 맞아요. 선생님 약에 대한 편견도 많거든요. 네, 약에 대한 편견 많아서 사실 이거 한 5년 전만 해도 사실 정말 큰 사회적 문제였거든요. 이제 한국인의 우울과 한국인의 자살과 이런 것들이 정말 사회적 문제인데 그 이제 대표적인 항우울제라고 하는 세로토닌 그를 조절하는 약의 처방률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낮았거든요. 네. 문제는 제일 많은데 약은 제일 안 먹는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요새 많이 올라와서 한 중간 정도로 올라왔거든요. 요새 중간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사회적 문제였죠. 그리고 더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요새 나와 있는 약들은 정말 너무 다양하게 나와 있고 네. 그리고 부작용도 굉장히 잘 조절되게 나와 있어서 사실은 저는 먹고 좋으시면 오래 드시고 재발하면 감기약처럼 또 드세요라고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편견에 대한 좀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압 높으면 혈압약 먹잖아요. 그렇죠. 혈압 조절하려고 너무 혈압이 높으면 낮추려고 하고 저혈압도 또 먹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널뛰임을 약을 먹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약간 소개팅 하듯이 이 약 먹어봤는데 이 약 나랑 안 맞네. 선생님 이 약 저랑 안 맞아요. 이 약 먹었는데 선생님 이 약은 잘 맞네요. 그럼 이제 그 약 복용하는 제 비유가 너무 저렴했나요? 아니요, 너무 맞고요. 사실은 이제 한국 제가 불안장애가 높다고 말씀드렸던 게 한국의 불안장애가 또 굉장히 높거든요. 유병률이 높은데 걱정이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안장애의 네. 핵심은 걱정. 그러니까 심장 뛰는 거는 뭐 그 다음 문제고 사람들이 걱정이 많대요. 이거 잘못 먹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먹고 내가 어디 뭐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의무기록에 남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 생각보다 지금 의무기록은 굉장히 잘 관리되고 절대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는 맞아요. 것도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걸로 차별받으면 국가에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좀 찾아보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찾아보지 않고 미리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네, 구체적으로 고민하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해답이네요. 나의 어떻게 보면 불안이 되게 막연한 감정 같지만 사실 고민해 보면 구체적인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구체적인 원인을 찾고 구체적인 해결법을 찾는 거 또 그건 청년들이 어르신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강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본인을 좀 들여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강정구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장진구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있거나 상담 네. 우리 네. 오늘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청년분들이 어쨌든 불안을 사실 매 일마다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 상황을 계속 도전하고 싸우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뭔가 좀 나의 불안이나 그런 걱정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메시지가 있다면 좀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은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비해 훨씬 뇌가 말랑말랑하시거든요. 이제 말랑말랑하셔서 웬만한 사건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능력을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걱정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막아놓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좀 막아놓은 걸 풀으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지금 컴퓨터가 계속 걱정하는 회로로만 돌고 있을 때 잘 안 되면 우리는 컴퓨터 잠깐 껐다 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껐다 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요새 얘기하는 마음 챙김, 명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합니다. 사실 마음 챙김, 명상 다 복잡한 필요 없고요. 저는 힘들고 불안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봐 걱정이 들 때는 벽에다가 점 하나 찍었다고 보고요. 저 점만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 거 10분 정도 하거든요.
그게 그 점에 10분 동안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게 훨씬 뇌를 쉬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많은 것들이 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질과 현상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거에 본질이 뭔지 현상이 뭔지. 근데 살펴보면 본질은 사실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닌데 나타나는 현상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박우현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살아온 길에서 오는 힘을 내가 믿는 거. 그래, 이 시간이 분명히 나를 몇 년 후에 성장시킬 거야 라고 믿는 그 습관, 그걸 좀 습관으로 들이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공백을 두는 거, 멍 때리기, 오죽하면 멍 때리기 대회를 하겠습니까? 멍 때릴 기회가 없어서. 저도 우리 애 때문에 너무 열받으면 혼자서 저희 애들이 제가 마야 해도 다 도망가더라고요. 사인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사인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혹시? 네. 자,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실래요? 네, 괜찮대요. 잠깐만 그냥 말씀 네, 하나만 네. 더 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니까 그 점 찍어놓고 보는 거는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입니다. 아주 점 찍어놓고 눈을 했을 때 뇌가 쉴 수 있다는 건 이미 정말 거의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굉장한 저널들에서 우리 뇌가 언제 쉬나를 봤을 때 점 찍어놓고 보는 때 쉰다라는 걸 그냥 아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점 찍어놓고 보고 있어야 쉰다라는 게 있으니까 꼭 그건 정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일단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보이는 라디오 창에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불안약이 비보험일까요? 제가 자가 면역 질환자라 약을 많이 처방받습니다. 신경과에서 불안약이 같이 나오는데요. 정신과에선 보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약값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네요. 하셨어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지금 신경과에서 받고 계시면 아마 일정 기간을 넘어가면 이제 그 비보험으로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정신과 약을 오래 먹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오래 먹게 될 경우에는 꼭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든 취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신과에 한번 방문하셔서 내가 이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지 상의해 보시고 네. 먹어야 된다면 보험으로 당연히 바뀌고 당연히 모든 약은 정신과에서 다 보험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네. 찾아가셔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어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정신과 선생님께서 여러 환자 대하면서 속칭 기가 빨리기도 하실 텐데 환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이건 선생님 사정이니까요. 환자분들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쵸 선생님? 네, 그러십시오. 선생님 벽에 점 찍고 보신대요. 네, 그걸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청년들에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보면 환자분들을 보면 제가 사실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되게 노인처럼 살고 있었었는데 보면 예쁜 부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이제 예쁘다라고 하는 게 나의 장점이나 저 사람을 우리가 수능 하나 보고 수능 점수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닌 것처럼 난 보면 저 사람이 눈이 너무 예쁜데 난 저 사람의 눈썹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난 저 사람의 머릿결이 너무 좋은데 이런 장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냥 아까 매몰됐다고 하는 것이 나의 단점과 나의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만 매몰돼서 내 예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필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그럴 수가 없고 나에게 장점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사실 장점을 잘 찾는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힘이 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도움이 되고 싶다면, 친구의 장점을 잘 찾을 수 있다면 그건 되게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장점이 하나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럴 리가 없고 네. 그럴 수도 없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저도 20대 때 선배들이 너무 예쁘다. 제가 진짜 예쁜 줄 알았는데 제가 40대가 되니까 진짜 너무 예뻐요. 그 말이 내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때에 정말 빛나는 그때와 찬란한 때가 있는 거구나.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내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예쁘고 너무 찬란한 때를 보내고 계시다는 거 그 생각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청년들을 위한 많은 일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